미친 건지 네가 미친 건지 미친 너를 못 떠난 내가 미친 거지. 사랑했던 건 진심 넌 내 맘의 별. 근데 별은 별인데 서울의 별. 밤만 되면 아주 그냥 보이질 않아. 내 속 가서 그냥 보이질 않아. 반짝 별님 어딜 가셨나 땅속에 꺼졌나 했더니 진짜 땅속이 이래 참 신명나 보여. 클럽에서 아주 그냥 흥에 겨워 번쩍번쩍 빛나네. 네가 뭐 그리 잘났어. 나의 감정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는 듯구나. 넌 알긴 알까 나도 사람이란 걸. 찌르면 한파 간지럽히면 웃어. 내 줄도 알고 엮였어 진심 더럽게 엮였어. 답이 히슬리 있나 없지.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것도 못했겠지. 그쵸?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가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대박 날 일이 없었겠죠? 네, 어서오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박정희가 없었다면 박근혜가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가 없었다면 망치불 방송이 이렇게 대박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 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 노래가 왜 안 들려? 한친구야님 감사하고요. 센세님 감사하고요. 서서 자는 나무님, 삼천오랭이님, 명산땡님, 남녀붕붕님, 어긋남 깨닫다님, 별이마미님, 쌈디유키님, 5089님, 삶의 선택님, 또 즐거움 찾자님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토키누나님 또 감사하고요. 친절한 택시님, 새벽지킴이님, 닭이 좀 많아님, 독재정권 해체님, 감사합니다. 백초롱짱님, 눈은 마음이다님, 큰바위 얼굴님, 근홍근홍님, 꿈꾸는 똥자루님, 그림이리루님, 힐링철학원님, 늦둥이 엄마님, 손마개님, 신당 LG님, 또 보노님, 막걸리나님, 또 프로망스님, 아로미아님, 아로미아님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석화사랑님,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박근혜한테 하는 얘기죠? 예, 가서 이 박근혜한테 김정일이하고 있었던 일을 밝히라고, 네, 장렬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오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먼저 달려와준 우리 벌레 친구들! 월급 25만원 받으니까 좋아? 별량님 감사하고요. 깜장담비님 감사하고요. 호수야님 감사합니다. 향편님, 암걸리거쏘님, 행복열림님도 감사합니다. 사람답게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어서오세요. 늘 웃는상님 감사합니다. 자, 을미년 1월 10일. 오늘 날짜가 잘못됐군요. 오늘 날짜가 내가 적어놨어. 중지. 오늘 날짜. 내가 자꾸 날짜 잊어먹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272일째로군요. 네. 세월호 272일째. 감사합니다.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70 김종님, 좋은 씨앗대자님, 점점 미녀네연님, 나무사랑님, 사람답게님, 정육점 아자씨님, 감사합니다. 사람답게님, 깨방정맘님, 미스박 방빼님, 싱그런 마음님, 유유라네님, 국민TV 무기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감사. 돌바오님, 정의봉시당님, 이모땅님, 웃는거야님, 행복열림님, 뻥치나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기쁨으로님, 민트빛 향기님도 감사합니다. 날짜가 1월 9일 다음이라고 딱 10일로 고쳐놓은 거야. 미안해요. 네. 12일. 예. 도대체 오늘 며칠이야? 예. 자, 그러면 일단, 녹화 시작할까요?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도현 밴드가 불렀죠? 아직도 널 틀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헤비메탈님 감사하고요. 어서오세요. 오늘 이 소리만 200번 들은 듯. 그래요? 닭이 좀 많아님 감사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옵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오늘 뉴스가 많죠? 네. 아까 YTN 박근혜 연설 보는데 버퍼링 심한 줄 착각. 하도 그래갖고 다 버퍼링인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나는 식전이라 못 봤어. 나는 차마 용기가 없더라고. 에이, 미안해라. 오늘 방송 시작할 때쯤 되면 평가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미안해. 내가 아직은 그녀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엔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 밥 먹기 전이라. 잊지 못할 것 같아. 넌 좋은 사람이었어. 귓가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 영어 73님 감사합니다. 네. 또 사자방 타이천님 감사하고요. 개뿔당님 감사합니다. 아로미아님 감사하고요. 네, 그래요. 제가 참 그 시사한다고 그러면서 비겁했어. 죄송해요. 망부한테 말하는 법 좀 배워야 하는데 삶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솜씨는 사실 타고나는 거죠. 삶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잘 타고나지 못한 대신, 아버지를 독재자에게 태어나지 못한 대신 말솜씨를 갖고 태어났죠. 달새또님, 떠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뭔가 질문해놓은 게 이제 거기다 답변 잊었어. 빛나는 옥님, 표정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생방송 처음 오신 분 반가워요. 예, 생방송 처음이면 저기로는 많이 보셨어요? 그 유튜브로는 돋보기로님, 또 32131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댓글 보니 전부 박근혜 욕하는 게 100%야. 열정바람님, 바닷속 궁전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신년 기자회견 시작한 다음에 주가가 막 널뛰었다며. 예, 주가가 막 널뛰었다면서요. 그죠? 이럴 때 함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 자, 차근차근 들어갑시다. 가만 있어보자. 또박또박 읽기 시간이었어. 아니, 근데 읽으면서 왜 이그저가 들어가? 안 읽은 척 하느라고 혹시 그 프롬프터에 이그저까지 써준 거 아니야? 건축가께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어서오세요. 네, 망치부인이에요. 오늘도 인트로만 4시간이냐? 인트로인 척 하면서 본론이야. 망치부인이, 이 인트로가 긴 날은, 인트로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이구, 오늘 그냥 아무래도 막, 송일국 부인의 해명글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냥 엄청 들어오시는구만. 네, 어서오세요. 나야말로 오늘 왜 이러냐. 이상하게 막 발음이 이상하네? 어버버. 그래, 그랬구나. 그래도 참 대단해.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가만있어. 지금 혹시 함께 읽는 뉴스에, 아니, 자료실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올라온 거 있나? 뉴스 타파. 각본대로 묻고 답했다.
JTBC 풀 영상, 신년 기자회견 시나리오 짜놓고 가이드라인대로 질의 답하는데 버벅거리며 어영부영 넘어가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의미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평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풀 영상이라 그러면 혹시 이게 그 저기 JTBC 풀 영상이 혹시 50분짜리 막 이런 거 아니지?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다 봐야 되나? 이그저 그거를? 막 이그저 그걸 1시간 반 동안 다 봐야 돼? JTBC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뒤 10시죠. 청와대 춘추관에서 104분짜리야.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막 그 104분짜리 이렇게 되면 이거죠. 이걸 어떻게 봐? 편집본으로 봐야지. 편집본. 예. 이게 104분짜리야. 지금 들어온 게 104분짜리라서 같이 못 보고요. 뉴스타파는 몇 분짜리예요? 뉴스타파? 각본대로 묻고 답했다. 이거는 그 저긴가? 몇 분짜리예요? 당시 화면을 보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이게 지금 이거 지난번 건데? 이거는 옛날 거고 뉴스타파 요거는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거고. 그러니까 오늘 아직 박근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박근혜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영상은 아직 작업이 안 됐나 봐? 그래요. 편집 영상이 아직 안 들어오고, 아직 그니까 언론사별로 평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언론사별 평가가 올라온 게 없어? 다들 겁먹은 거야? 아니면 뭐야? 혹시 뉴스로,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오늘 거를 보신 거는 방금 여러분이 보신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전에 1시간 반 동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는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첫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왠지 기자들이 배우처럼 각본에 따라 질문한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뉴스타파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만든 질문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기자회견의 각본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작년 1월 10일 날 했던 각본대로 묻고 답했단 내용이에요. 작년 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외신 기자 클럽은 항의 서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 긴 질문에도 별 막힘없이 답변하며 빠뜨린 답변을 꼼꼼히 챙기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답을 못 드렸는데 급변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마다 박 대통령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알았고 답변도 준비돼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기자회견 전에 미리 준비됐던 질문지 원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작성 주체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질문할 기자와 내용이 4장에 걸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보 문구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돌리면 안 된다. 지금 끌 기자들 편의를 위해서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로 돌리거나 미리 그러지 말라 그런. 확인 결과 질문할 언론사는 기자회견 하루 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고 순서와 질문 내용은 홍보수석실에서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질문지와 기자회견에서의 실제 질문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12개 질문 모두 대부분 그대로 일치합니다.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일부 기자는 조사 하나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된 듯한 질문 역시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원래 YTN과 MBC 기자의 순서가 서로 바뀐 것 외엔 실제 방송과 동일합니다. 특이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정작 질문 내용은 질문지 순서대로였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국정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기자는 바뀌어도 대통령이 답변할 내용은 똑같은 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간사단에서 홍보수석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게 그것도 저희들 지금 찾고 있거든요. 민정에서요. 네네. 진위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청와대는 질문할 언론사 선정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중동이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 의중이었다. 그래서 통일로 간다고 했고 조중동도 자기들끼리 사다리를 샀더니 동화가 됐다. 수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수석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고요? 네, 홍보수석 절대 그런 개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단의 자체 선정에 맡기지 않고 2개 외신에만 미리 통보해 질문 기회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랑 그 전에 조율이 된 사항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I have to get permission centrally to be quoted or used in any news story by any organization. 다른 외신 기자들은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도 모른 채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고사하고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FCC를 통해서 외신 기자 클럽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 신청 받은 바도 없고.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죠. 외신 기자 클럽은 지난 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청와대 항의서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사전 각본에 따라 질문 기자와 순서, 내용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이정현 홍보수석은 질문할 기자를 즉석에서 지명하는 듯 손을 들라고 했고 청와대 기자들은 충실히 연출에 따랐습니다.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청와대 기자들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빴습니다. 퇴근 후 관저 생활을 묻는 질문에 살짝 웃음기를 내보였습니다. 소통에 힘쓰고 있다면서 국민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한 종편은 박 대통령 목소리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유를 나타내는 음성폭의 넓이가 2배 넓어졌습니다.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음성폭도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SNS에서는 11년 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한꺼번에 10여 명의 기자가 손을 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자단이 미리 정한 순서대로 질문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기자회견처럼 후시까지 똑같은 질문지와 연출은 없었습니다. 혹시 앞에서 저 질문을 누가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기다리면서 질문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고 이 역대 정권에서 어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굉장히 있었고 혹시라도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이긴 하지만 조목조목 구체적 근거를 대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지요? 제가 보니까 계약서에 서류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용인 시장이 민주당 시장입니까? 노무현 측근입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해 92살의 일기로 숨진 전설의 미 백악관 출입기자 헬렌 토마스. 돌직구 질문을 골라 날리며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Do you think that the special prosecutor has gone beyond the call and is out to get you? What was your real reason? You have said it wasn't oil, quest for oil. It hasn't been Israel or anything else. What was it? Yeah, I think your premise, and all due respect to your question and to you as a lifelong journalist, that, I didn't want war.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헬렌 토마스. 대통령 기자회견을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각본에 충실히 따랐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뉴스타파 정윤신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작년 1월에 나온 뉴스타파였고요. 자,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짜고 했다라는? 예. 이번에도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리, 예. 이번에도 미리 다 짜고 한 거다. 서울신문, SBS,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잠깐만. 그 다음에 강원도민일보, MBN, 데일리안, 뉴스원, 경향신문,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채널A, 한국경제, 전북도민일보, 중앙데일리, CBS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겠네. 예. 다음 질문도 맞춰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박대영 기자가 다음 질문을 맞춰볼까요? 이러면서 계속 미리 트윗을 했구나. 예. 그게 이제 미리 트윗을 하고 손드는 순서까지 맞춘 거야? 그게 지금 이게 맞아요. 박대영 기자의 트윗 시간이, 예, 박대영 기자의 트윗 시간이 다음 질문을 맞춰볼까요? 이러면서 트윗을 미리 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늘 한 것도 짜고 했다는? 오늘 한 것도 짜고 한 거라는 게 박대영 기자 트윗으로 밝혀진 거야? 그래서 지금 작두 타는 기자 박대영 이렇게 된 거야? 그렇군요. 박대영 기자 트윗인데 들어가 보세요. 신기반기해요. 이런. 그렇게 이제 다 대본 써줬는데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게 나온 거야? 써줬는데, 써준 거 읽는데, 막 이러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습됐나 보지? 한 명씩만 손들었다며? 한 명씩만 손들고 막 순서 딱, 지난번에는 기자가는, 아마 얘네들이 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번 기자 질문하고 3번 기자 질문하고, 그게 바뀌었잖아. 그게 이번에는 그게 없도록 순서를 외운 거야. 순서를 정해서 이제 한 건데, 내나 또 이제 질문지가 미리 이렇게 다 뽀록이 나가지고, 예. 지금 망치부인 방송 도방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신고할게요. 저한테 허락 없이 망치부인 방송을 누가 이렇게 도방을 했다면 여러분은 관심 두지 마시고요. 예. 관심 두지 마시고, 예,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자, 하여튼,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에 대한 입장, 내지는 언론사별 평가, 이게 지금 아직 취합돼서 나온 뉴스가 별로 없는 거죠? 예. 혹시 영상 뉴스나, 영상 뉴스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 뉴스 같은 거, 예, 그 영상 뉴스 그 박근혜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올라오면 그거 자료실에 빨리 올리시고, 예, 자료실에 빨리 올리시고 알려주세요. 예, 가만있어 보자. 지금 본방에 매니저가 별로 없죠. 들어가고, 질문지 답을 내려다봐도 버벅버벅 그랬어요? 아, 우리 벌레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죠? 가만있어 봐. 요거를, 너무너무나 이제 속상해가지고, 너무너무나 속상해서 지금 우리 벌레님들이 난동을 지금 피운 건가 봐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자,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뉴스가 올라오면 다루도록 하고, 그 전에 송일국 매니저 월급!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실시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시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다뤄야겠는데, 일단 이게 중요한 뉴스잖아. 이게 메인이니까 요 뉴스를 조금 뒤로 가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메인이야. 송일국 부인 이야기가. 그래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간단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예, 간단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부터 얘기할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송일국 매니저 월급 무슨 얘기냐?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그래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그 망치 부인 방송이 방송 중간이었죠. 방송 중간에 터진 스캔들이 있었어. 송일국 매니저의 월급을 송일국 엄마 김을동 국회의원의 인턴 세금으로 줬다. 그런 게 이제 터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송일국, 그러면서 이제 송일국 매니저 월급을 김을동이라는 국회의원의 인턴 월급에서 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밝혀졌더니 그 송일국 부인이 판사라며, 정머시기 판사인데, 그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SNS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래더라? 알바 따위라 그랬던가? 무슨 따위라는 말을 2개를 써가지고 이제 그게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판사 이름으로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따위, 알바 따위, 이 따위, 4대 보험 이 따위하고 4대 보험 따위. 알았어.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헤드라인, 송일국 매니저 월급, 김을동 의원 인턴 월급에서 줬다고요? 그 부분 다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청와대 항명 사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3개년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정동영 탈당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언론사 테러 사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라인을, 물론 이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올지는 몰라요. 예. 자, 그럼 먼저,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송일국 얘기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가자면, 이게 오늘 주제,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화살이 제일 욕먹는 게 누구야? 송일국 부인이야. 송일국 부인의 SNS가 지금 제일 욕먹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송일국 매니저 사건에서 가장 욕먹어야 되는 게 누구일까요?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맨 처음에 발생했던 이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이유, 그게 뭐 때문이죠? 김을동 때문이잖아. 김을동이 국회의원 인턴 월급을 송일국 매니저한테 줬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논점이 돼야 되는 건
그 송일국 엄마 김을동이라는 여자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 국민 세금을 어떻게 낭비했는가, 이게 키포인트야. 그런데 주말 내내 우리 열심히 벌레들이 분위기를 틀었다는 거지. 그 대상을, 비판의 대상을 김을동이 아니라 그 부인한테로 돌리는 거야. 이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 되면 정모 판사가 뭐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 다 고소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보면 매뉴얼이야, 이게. 매뉴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잘못은 송일국 엄마인 김을동이라는 새누리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김을동 엄마에게, 아니, 송일국 엄마인 김을동의 국민 세금 낭비 사건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건을 주말 내내 어떤 놈이 돌렸다는 거야. 뭘로 돌렸느냐 하면 그 부인의 페이스북 이야기로 돌려가지고 결국 그 부인 얘기를 막 검색어로 올리고 있어. 결론은 만약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송일국 부인이 뭐 명예훼손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김을동이 국민 세금 낭비한 거는 쓱 물에 물 탄 듯 넘어가고, 그지? 내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김을동이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가라는 사건이었어. 근데 이 사건을 아주 그냥 막 지들 멋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김을동 사건, 그러니까 이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전체적으로 가리고 싶은 게 있어. 김을동 사건이 전체적으로 가리고 싶은 거. 뭐가 허위사실이야?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뭐가 허위사실인데? 인턴이 매니저 활동했다, 이게 허위사실이야? 여기서 웬 또 뻥이셔. 왜 뻥을 쳐? 이제 인턴 월급, 그 송일국 매니저한테 인턴 월급 준 거잖아. 그래 놓고 그 해명이 허위사실인 게 밝혀진 거지. 그지? 자, 이번 사건은요. 사실 이번 사건은 내가 볼 때 이 송일국 매니저 사건은 더 중요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여. 더 중요한 사건. 뭐냐? 항명사태야. 내가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 중에 나온 걸로 알아. 송일국 검색어가 내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나왔어. 그런데 송일국 검색어가 올라온 시점이 그때가 뭐냐 하면 항명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환이라는 얘가 누구예요? 작년에 얘를 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앉힐 때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사람이야. 옛날에 기자하고 술 먹다가 지 맘에 안 든다고 기자를 맥주병으로 때렸던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랬던 사람을 박근혜가 작년에 민정수석으로 앉힌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세월호 사건 와중이었어. 세월호 와중에 5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그 김영환이를 앉힌 거예요. 내 기억은 그래. 그치? 하여튼 세월호 그 초기 언제쯤이야. 근데 그 민정수석이 이번에 소위 정윤회 박지만 그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박지만 문건 유출 사건 때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 너 저기 나와라. 너 지금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김영환이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한테 여야 의원이 합의해서 요청을 한 거야. 그리고 김기춘이가 김영환이더러 가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가서 국회에 가서 입장을 발표해라. 그때 김영환이 싫은데요? 그리고 그만둬버린 거야. 사표를 던져버렸어.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공식 요청을 싫다고 그냥 쌩까버린 거야. 그래서 사표를 던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표를 던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도망간 사건이야.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표 수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면직 처리가 된 거야. 해임 처리가 아니라. 파면이 아니라 해임 처리가 됐어. 아니야. 파면이 아니라 면직. 파면을 해야 되는데 면직 처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예. 그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중계방 환장하고 있어요. 벌레들, 늦게 온 벌레들이. 우리 늦게 온 벌레들이 지금, 저기 내가 송일국 부인 해명글 그랬더니만, 송일국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안 들어온 거야. 늦었네,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늦었어? 그래가지고 조금, 못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파면을 해서,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공무원 경력 자체를 인정 못 받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데, 그냥 사표 처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항명 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태예요. 요 항명 사태는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얼마나 콩가루냐,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얼마나 콩가루냐, 다른 말로, 박근혜, 김기춘 지금 이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게 완전히 개판이구나. 얘네 지금 이제 막,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그게 항명 사건이야. 근데 그 항명 사건이 났다는 걸 난 몰랐어. 항명 사건이 났다는 걸 몰랐다고. 그때 송일국 뉴스가 막 올라온 거야. 시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알아봐봐.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내 기억에 틀림없이 그때 금요일 방송하고 있던 오후에 올라왔어. 예. 오후에 왜냐면 항명 사태는 뉴스로,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어로 안 올라왔잖아. 송일국이 검색어로 올라온 건 봤는데, 항명 사태라고는 못 봤다고. 뉴스에서 그게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항명 사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 항명 사태가 벌어진 순간에 갑자기 송일국이 검색어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청와대 항명 사건을 덮기 위한 이슈 아니었냐 이러는 거지. 난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에 나왔던, 그러니까 삼둥이 할머니, 지금 삼둥이로 막 김을동이네 송일국이가 인기 짱이었잖아. 그러다 김을동이가 옛날에 자기 아들 대통령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아가지고 인기가 막 떨어졌는데, 송일국이 눈이 멀고 있다는 둥 막 이러면서 동정 여론몰이를 막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매니저 사건이 터진 거야.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근데 그 터진 사건이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다고. 근데 금요일 오후가, 그러면 그걸 몰랐겠냐고. 그 월급 몇 달 준 걸 아무도 몰랐겠어? 자, 생각해봐. 이번 이 매니저가 저기 월급 한 달 받았대? 아니면 금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야? 아니잖아. 송일국 매니저가 그 인턴 월급 받은 건 이미 얘네들이 알고 있던 정보라고. 그잖아. 연예인 스캔들을 다루는 애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야. 다 알고 있었던 일을 갑자기 그 시간에 터트린 거야. 금요일 오후에. 그죠? 자, 그럼 금요일 오후에 그 사건을 터트린 이유가 뭐냐?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해서 찾다 보니까 나온 거야, 항명 사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그 항명 사태에 대해서는 뉴스 많이 나왔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나는 그 청와대 항명 사태가 막 그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 걸 못 봤어. 청와대 항명 사태라는 거, 한마디로 김영환이가 사표 던진 사건이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잘 몰랐죠? 송일국 매니저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일국 매니저 사건은 들어봤지만 청와대 항명 사건은 못 들어봤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막 이게 그 YTN이나 뭐 이런 네이버 메인에 뜨고 막 그 YTN에 자막에 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 바로 나오자마자 사라졌잖아. 덮여버렸죠? 예. 얼핏 들었고, 예.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 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생중계가 된 거야. 그게 항명 사태가 생중계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가볍게라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 바로 얼핏 보고 넘어간 그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야. 근데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거절했다라는 일이 벌어진 그날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터진 거고, 공개가 된 거고, 송일국 매니저 사건은 이미 한참 된 사건이야. 이게 금요일날 월급 준 게 아니잖아. 금요일날 첫 월급 줬어? 엊그저께 금요일날 첫 월급 준 거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송일국 매니저가
인턴 월급 받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애들이야. 그거 걔네들 애들 다 알고 있던 사건이야. 그런데 이때 그 송일국 매니저 사건을 터트린 거야. 왜? 야, 자, 들어오죠. 자, 그럼 왜 이때 송일국, 금요일 날, 왜 송일국 매니저 사건을 터트렸을까요? 금요일 날 왜? 이게 얘네들의 수법이야. 무슨 수법이냐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 연예인을 앞세워갖고, 연예인을 앞세워서, 국민들의 분노를 연예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예능의 제일 스타가 누구야? 내가 알고 있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얘기해? 삼둥이 얘기해. 특히 아줌마들한테 제일 인기가 누구냐면 삼둥이 얘기야. 그러면서 막 어딜 가나 삼둥이 귀엽다. 대한민국이 만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예능은 삼둥이 전성시대야. 그런데 그 삼둥이 전성시대가 송일국의 아들들이잖아. 근데 이번 사건은 그래서 송일국 매니저 월급 김을동,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실에서 인턴 월급으로 지급했다.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국민들의 관심을 막 송일국 때문에 관심을 받은 다음에 바로 뭘로 넘어가는 거야? 그 며느리한테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라고. 그러니까 연예인 이름을 띄워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뭘로? 그 연예인한테 확 집중시켜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연예인 스캔들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연예인을 계속 쓸만한 연예인이냐? 한마디로 자기네 편이냐? 그러면 그 연예인 이름이 사라져요. 그 연예인 이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그러니까 그 연예인과 관계된 가령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섹스 스캔들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명한 A스타와 B양의 섹스 스캔들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B는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A군의 섹스 스캔들 이렇게 터뜨려. 사람들 야 뭐냐 A가 누구냐 해서 A의 사건을 쫙 모은 다음에 바로 B라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말을 바꿨다. 이러면서 나중에 결론 어떻게 돼? B양 마녀사냥으로 끝나. 그런 스캔들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손. 이제까지 연예 뉴스가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연예인 유명 인사 이름으로 나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잠시 후에 그 유명 인사 얘기는 싹 사라지고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다가 그 여자 마녀 사냥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기획 스캔들이라는 거야. 이제까지 쭉 그래왔죠. 근데 이거 지금 몰랐지?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요게 매뉴얼이야. 이게 언제부터? 박정희 때부터 매뉴얼이에요. 박정희 때부터 스캔들을 이용하는 매뉴얼이었고, 이게 그러면 박정희가 처음 이용한 거냐? 아니야. 저 케네디 때부터 매뉴얼이야. 케네디 죽을 때 마릴린 먼로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는 스캔들로 정치 뉴스 덮기. 이게 뭐야? 그게 걔네들의 매뉴얼이에요. 요걸 다 유명한 말로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사회과학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 사회과학 용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3S 정책. 그 다음에 바비킴 사태도 막 떴잖아. 그죠? 이걸 전문 용어로 3S 정책이라 그래. 3S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섹스,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리는 작전. 한마디로 이 충격 상쇄형 아이템으로 국민들이 열받을 만한 그 충격 이슈를 뭘로 돌리는 거야? 그 연예인 스캔들로 돌리는 거야. 그게 이미 어디에서? 이미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박정희 전두환 때 전문화되죠. 그래서 박정희 때 시작이 돼. 그래서 박정희 때 어떻게 시작이 됐다는 거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전도연 나왔던 영화 하녀라고 봤죠? 전도연이 나와가지고 한 2, 3년 전인가? 되게 유명했던 하녀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이정재하고, 그리고 이정재 뒷모습 전나로 나오고, 전도연이랑 막, 어마어마한 그냥, 와, 전도연 허벅지가 막 쫙 보이면서 막 목욕탕 닦고, 촉촉히 젖은 막 전도연, 와, 죽여주는, 그 하녀가 언제 나왔냐면 그게 박정희 때 나왔던 영화야. 박정희 때 나왔던 영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때 그런 야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 19금 영화가. 근데 이게 본격화된 거는 전두환 때지. 박정희 때 그런 야한 영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본격화된 건 전두환 때. 박정희 때는 그 우리나라의 영화 문화 중에 그런 야한 영화가 일부였어. 일부였고, 이 뭐라 그러나, 주로 이제 전두환이 이걸 본격화하지. 전두환이 스포츠 신문 만들어가지고, 스포츠 신문 일면에 맨날 그, 스포츠 신문인데 스포츠 스타가 별로 안 나와, 일면에. 주로 여배우가 수영복 입고 야리꾸리한 자세로 앉아있어. 야리꾸리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고, 그녀의 가운데 부분에 이상한 무슨,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줘서 섹스를 연상시키는, 그게 이미 다 미국에서는 그 성상품화의 그 성상품화의 매뉴얼로 이미 그 광고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광고 심리학으로. 그런 내용이 이제 전두환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래갖고 전두환이 그 당시에 뭐 산딸기 1, 2, 3, 4, 5, 그 다음에 뭐 물레방아, 이런 시리즈. 그래가지고 막 그 부인들이 죄 와서 벗잖아. 막 부인들이 벗다가 나중에 외국 부인까지 와서 벗는 영화를 막 전면화하고 그 영화가 막 골목마다 다 포스터가 붙고 그랬었어. 그리고 프로스포츠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전두환이고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를 만들어 놓고 이걸 원래 프로스포츠는 뭐야? 기업이 하는 거야, 기업이. 그러니까 그 프로스포츠를 제일 먼저 만든 데는 어디였냐면 미국의 프리미어 리그. 미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 때 기업이 그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주가 되고 그래서 기업별로 한마디로 대규모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별로 그 축구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프로팀의 특징은 뭐야? 기업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했어? 지역이 중요했잖아. 일부러 이 전두환이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뭘 중심으로 그 지역별 대립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그래서 프로스포츠가 지역 대표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3S 정책. 근데 그 3S 정책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쓴 건 누구냐? 로마에서부터 썼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치적 권력을 잃은 시민들이 분노하니까 그 시민들에게 홀딱 벗은 여자들이 거의 벗은 여자들이 술과 포도주와 빵을 계속 공급하면서 막 피 튀기는 그 스포츠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 그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부활시킨 게 1800년대 말에 소위 이제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막 확보해 갔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그런 나라들에서 3S 정책을 부활시키면서 나온 게 올림픽이야. 올림픽 경기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스포츠 프리미어 리그도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눈가기를 스포츠로 돌리는 그런 정책을 피기 시작한다고. 그걸 이 히틀러가 아주 발전시키고 히틀러가 그 괴벨스를 시켜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미디어 전략 전술을 가장 발전시킨 게 히틀러였고 그걸 미국이 따라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섹스 스캔들, 스포츠 이런 걸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을 뭘로 만드는 거야?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와요? 슈퍼볼 얘기가 나오잖아. 슈퍼볼이라든가 무슨 NBA라든가 그죠? NBA죠. 그 프로 농구 경기가. 그러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처럼 미국의 메이저 리그, 그다음에 뭐 프로 농구, 그다음에 뭐 그 프로 하키, 그러니까 프로 하키가 하여튼 하키 대회, 그다음에 미식 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뉴스에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걸 즐기지 않는 건 미국 남자가 아닌 것처럼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런 미식 축구를 할 때 막 그 응원하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야구, 농구, 그 다음에 미식 축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막 미친 듯이 응원해야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S 정책이야. 근데 이게 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 경기가 전두환 때,
그러니까는 박정희 때는 프로스포츠가 아니라 뭐였어요? 고교야구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였니? 프로레슬링, 프로권투. 그러니까는 박정희 때는 프로야구, 프로권투, 프로레슬링. 프로야구 아니라 고교야구지. 고교야구하고 프로권투, 프로레슬링 경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특히 남자들, 주말에, 그래서 왜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말만 되면 그런 경기를 했어. 그때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특히 누구랑 누구, 그 안토니오 이노끼와 김일의 레슬링이 있는 날은 온 동네가 완전히 숨막히는, 막 미친 듯한 날이었어. 근데 그런 방법이 지금도 유럽에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국민들, 굉장히 열정적인 국민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스포츠 경기에다가 막 거기 몰두하게 하는 그게 3S 정책이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떡하나,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었어. 그 스크린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때는 뭐가 유명했냐? 천막극장이 유명했어. 이승만 박정희 때는 천막극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극장이 없는 동네, 주로 극장이 없어, 시골 동네에는. 그러면 천막극장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식 천막극장을 일으켜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동네 공터 같은 데에서 천막극장을 만들고, 거길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야. 뭐 서커스도 마찬가지지. 무엇보다 여러분 그 왜 우리 그 남사당패 이런 거 있죠. 남사당패 놀이, 그 왜 제주 부리는 막 이렇게 뭐 돌리기 하고 막 그 외줄타기 하고 이런 거, 그런 남사당패 놀이를 누가 공급했느냐 하면, 누가 공급했느냐 하면 원래 그 마을 지주가 공급하는 거야. 우리 옛날 전통놀이 중에 왜 제주꾼들이 막 이렇게 그 외줄을 타고 막 뭐 이게 광대짓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 광대를 부르는 게 누구냐 하면 지주가 부르는 거야. 지주가 정월대보름하고 그 다음에 추석때, 그러니까 정월대보름하고 그 이 추석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5월 단오라든가 요런 명절에 그 제주꾼들을 불러가지고 소장농들을 불러서 회포를 풀게 하고 그 분노,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착취하는 거, 소장농이 농사진 걸 다 뺏어가잖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일부러 이렇게 딴 데로 돌리게 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남사당패를 불렀던 거야. 그런 게 이제 지배 방식인 거지. 그게 지배 방식이야.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녀의 기원 있잖아요. 창녀의 기원이 뭐냐 하면 소위 신녀라는 존재들이야.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 정치 권력이 부족장이 대빵이었어. 부족장이 대빵은 뭐냐면 그 부족의 대표가 누구냐? 그 부족의 수호신. 그래가지고 곰 대가리를 쓰고 있거나 사자 대가리를 쓰고 있거나 또는 막 무슨 어떤 동물의 이빨을 목에다 걸거나, 이게 토템이야, 토템. 그래서 토템, 자기네 수호신을 섬기는 부족장이 그 자기네가 섬기는 동물의 상징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정치가 점점 발달하고 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족과 부족이 연대하게 되면 서열이 생기게 되고, 그 서열 과정에서 정치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면 정치 권력하고 뭐가 구분이 되냐면 제사 권력,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의 영역하고 정치의 영역이 분리되는 시대, 이걸 재정 분리라 하래.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 그때 이 제사장이 화날 거 아니야. 야! 네가 노른자는 다 먹고 나는 뭐냐? 그럼 네가 평상시에 여자들을 관리해. 그래갖고 이 제사장과 더불어 예쁜 처녀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신녀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제사장은 평상시에 여자들이랑 놀면 되는 거지. 여자들이랑 놀다가 제사의식이 있을 때만 나가는 거야. 제사의식이 있으면 나가서 뭘 했냐? 그 여자들이랑 그 노동 남성들의 집단 집단 난혼, 집단 섹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 피지배 계급의 남자들이 성적인 불만들을 거기서 풀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신녀들과 막 향에 취해갖고 난잡한 섹스 파티를 하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불만을 해소해가는 역할을 했던 거지. 그 신녀들이 지금의 창녀의 기원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게 섹스와 그 뭐라 그러나 스포츠와 요런 걸 이용하는,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하는 게 고대로부터 정치 전술이었어. 정치 전술. 그게 이제 이 남자들의 성격을, 남자들의 그 본능을 알고 있는 지배 방식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는 스크린이 중심이었어. 뭐냐?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스크린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러다가 카메라가 개발이 되고 카메라를 통해 표현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던 장면들이 막 연속 촬영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 또는 스크린이라는 매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았던 거야. 근데 나는 그 스크린, 그래서 원래 3S가 섹스, 스크린, 스포츠야. 근데 내가 볼 때 섹스하고 스포츠는 여전히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 S가 바뀌는 거라고 봐요. 나는 지금 그게 스캔들이라고 봐. 연예인 스캔들. 그게 이제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럼 왜 시각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또 여러분 그거 알죠? 시각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기관이 탁월하다는 거. 후각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고, 촉각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감각들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어딜까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어디? 시각이야. 시각. 뇌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뇌의 가장 큰 비중을 사용하는 거야. 절반 이상이 시각을 사용해. 그러니까는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의 후각, 청각, 미각 이런 거, 촉각의 발달보다 눈을 못 쓰는 사람의 감각이 발달하는 이유가 더 이상 뇌의 에너지를 그 눈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컴퓨터 화면이나 텔레비전 화면 보지 마라. 특히 디지털 화면 보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면만화소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면만화소. 그 화소가 무슨 뜻이냐? 점이야. 화면을 이루고 있는 점이 몇 개이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서 보는 화면은 작은 점들 수백만 개가 모여서 지금의 이 모양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모니터를 본다는 얘기는 그 수백만 개의 점을 읽는다는 거야. 그걸 읽어서 그걸 정보 처리해서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서 뇌에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뇌 에너지를 시각 정보 해석에 쓰고 있냐고. 그래서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그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게 다 연관된 얘기야. 그 시컨 공부한 다음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스마트폰 몇백만 화소 나오잖아. 그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사람이 어떤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20분이 지나야 그게 뇌에 저장이 된대. 저장 시간이 한 20분 되는데 공부 끝나고 20분도 안 됐는데 다른 시각 정보를 봐버리면 미리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모니터도 켜지 말고 TV도 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다 뭘로? 그 3S 정책에서 내가 배운 거였어. 사람들이 이 시각적 스크린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많은 뇌세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마비된다. 그 얘기를 내가 대학교 때 무슨 광고 심리학 무슨 리포트에서 봤단 말이야. 교재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섹스 스포츠는 여전히 이용되지만 나는 스캔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연예인 스캔들이 터져요.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는데 이 연예인 스캔들이 진짜 스캔들이냐 권력형이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스캔들이냐 권력형이냐.
그러니까 진짜 스캔들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연히 터진 거야. 어떤 정치적인 의도 없이 터진 거. 그리고 기획 스캔들, 정치적으로 기획된 스캔들이 있어. 차이가 뭐냐 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으나 그 해당 연예인이 다시 뜨면, 해당 연예인이 그 뒤에 승승장구하면 그건 기획 스캔들이야. 가령 무슨 뭐 비디오가 막 뜬다든가 비디오에 나왔던 여자들 중에 잘 나가는 여자들이 있다. 그럼 이건 정치적 스캔들이었던 거야. 잘 나가는 예능인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뭐 욕을 먹고 뭐 은퇴 선언을 했어. 근데 얼마 뒤에 도로 나와. 그리고 광고도 계속 찍어. 그럼 이건 기획 스캔들이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획 스캔들이라는 건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한 스캔들이 있고 진짜 스캔들이 있는 거야. 진짜 스캔들은 그렇게 한번 터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스캔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 그거 진짜 스캔들이야. 근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띄워줘요. 나중에 띄워가지고 막 밀어줘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봐봐.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연예인 스캔들에 대해서, 그 연예인 스캔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란 얘기가 왜냐. 사실 그 연예인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송일국 봐봐. 걔가 뭔 생각이 있겠어? 이 송일국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왜? 송일국이 워낙 유명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되게 유명하잖아. 그 무슨 저기 그 옛날 주몽해가지고, 주몽에서 특히 아줌마들한테 유명한 거야 이 송일국이. 그러니까 송일국 이름을 팔아갖고 스캔들을 터트린 다음에 송일국은 싹 사라져. 그리고 나서 누구로 대체가 된 거야? 그 부인에 대한 욕설. 자, 아니 생각해봐. 그 부인이 쓴 말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무엇보다 그 부인의 페이스북을 어떻게 알았을지 난 그게 더 궁금해. 이게 항상 보면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그 페이스북이 터지거든? 유명 인사와 관계된 사람의 페이스북인데 당신들이 그 유명 인사에 관계된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야? 패친이야? 내가 늘 궁금한 건 그거야. 보통 요즘에 페이스북으로 터지는데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여야 되잖아. 근데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이 터진다니까?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었냔 말이지. 아닌데 왜 이게 터지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눈 돌리기라는 거야, 눈 돌리기. 그래서 본질, 실제로 송일국이란 이름을 사라지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 검색어가 그 저기 송일국 부인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송일국 매니저 월급 김을동 의원실에서였어. 근데 이게 갑자기 송일국 부인의 정머시기 정 누구의 페이스북 얘기로 막 터져. 지금은 누가 검색어야? 그 친구가 검색어잖아. 이쯤 되면 보이지? 이쯤 되면 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매뉴얼이라고. 얘네가 프로그램이야, 이게. 유명 연예인 이름으로 스캔들을 터트린 다음에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알았던 거야. 근데 하루하루씩 까는 거야. 하루하루씩 까고 그 깐 걸로 뭐를? 국민들의 눈을 돌려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송일국이란 이름 지우고 김물동이란 이름 지우고 이제 그 정판사의 이름을 지우려고 친구 이름이 나온 거지. 이해가 되죠? 요게 왜 이렇게 검색어가 변해가는지 이해가 되지? 이게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타블로 사건. 기억나요? 타진요 사건? 지금 타진요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 그 이 타진요 사건도요, 사실은 이게 기획된 스캔들이었어요. 타진요가 작전이었어, 작전. 자, 그때 과정을 한번 설명해보면 어땠냐면, 가만있어 봐. 어디서 뭐가 찌릭하고 울렸는데, 전화기가 사라졌어. 잠깐만. 아이씨. 여기.
예. 자, 그래서 그 타진요 이야기 해줄게. 어떻게 된 거냐? 아, 일단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몰이가 됐던 희생양들이 있어.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유승준. 유승준이가 그 군역을 피해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입국 허용이 안 돼. 근데 유승준 스캔들이 언제 터졌냐? 왜 터졌냐? 그게 그 당시가 대선 중이었어. 김대중 이회창 대선 중이었는데 그때죠. 그 당시에 유승준이 되게 잘 나갈 때였어. 그래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회창 아들들이, 이회창이라는 여당 후보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안 갔는데 안 간 이유가 뭐냐? 둘 다 몸무게 미달로 안 간 거야. 그래, 아니야, 둘 다 하나는 몸무게 미달이었고 하나 또 뭔가 해서 이유를 애매하게 뺐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이회창의 아들의 친구들이, 대학 동기들이 그때 걔가 체중 미달로 안 갈 정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누구세요? 해가지고 저거 안 돼가지고. 수고하세요. 노래가 끝났네요? 네. 자, 하던 얘기, 하여튼 유승준의 군대 얘기는, 군대 스캔들은, 이회창 아들이 몸무게 핑계대고 군대 안 간 거, 그거 덮으려고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O양 비디오, B양 비디오, 둘 다 선거 때였어. H양 비디오. O양 비디오, B양 비디오, H양 비디오가 모두 선거 때 터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 나온 게 이제 타블로 사건인데, 그 다음에 왜, 옥철 박소리 사건 있지? 옥철 미안해. 옥소리 박철 사건. 네. 옥소리 박철 이혼 사건. 이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앞에 터져갖고 이게 3개월인가 4개월 가. 그러면서 그 박철닷컴, 옥소리닷컴. 그래갖고 박철편, 옥소리편. 이래가지고 계속 매달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때 봤잖아. 이렇게 닷컴으로 움직이는구나. 이게 내나 한 놈들이 양쪽 패로 갈라져서 계속 지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까면서 이어가는구나. 그게 2007년 대선 때였어. 그래서 대선 뉴스는 거의 없고, 옥철 박소리. 하여튼 옥박부부 스캔들로 2007년 대선을 말아먹은 거야. 그 다음에 2010년 타블로 얘기. 2010년에 타블로 얘기가 뭐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 공통점이 있어. 타블로하고 그 다음에 누구지? 축구선수 한혜진이랑 결혼한 축구선수. 요 남자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소위 그 부인들이 이념적인 영화에 나왔던 거야. 걔 누구지? 타블로 아내가 웰컴 투 동막골에 나왔어.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온 다음에 찍힌 거야. 그 다음에 한혜진 봐봐. 한혜진이 얼마나 예뻐. 안 그래요? 한혜진 예쁘고 연기력도 좋아. 요즘에 하는 거 있어? 없어. 한혜진하고 누구야? 타블로 부인하고가 옛날에 타블로 부인은 웰컴 투 동막골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혜진은 26년에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영화가 한 편 딱 나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편들이 스캔들에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타블로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서 했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타블로 때 어땠냐? 맨 처음에 타블로 얘기가, 내가 이거는 타블로는 작심을 하고 추적을 했어. 그게 망치부인하고 타진요 논쟁이 되게 중요한 논쟁인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 인터넷 시청자들이랑 동시에 추적한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지. 먼저 내가 그 타진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언제냐면 2010년 6월이야. 아니 2010년 5월이에요. 2010년 5월 그 초중순 이때야. 처음 타진녀에 대한 뉴스가 나와. 그런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타진녀에 대해서 보도가 쫙 깔리는 거야. 수십 개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타진알이라는 게 있었어. 타블로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는 그 카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타진요에 대해서만 쓰고 타진알에 대해서 안 써. 그러면서 하여튼 5월 달에 쫙 타진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왜? 그해 6월이 지방선거였어. 2010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젊은 애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타진요가 처음에 5월 달에 나와. 그래갖고 회원이 5만인가 늘어. 5월 달에. 그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가 딱 끝났어. 그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가 천안함으로 치른 지방선거야. 이제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전쟁도 불사한다는 막 분위기로 지방선거를 치렀단 말이야. 근데 그 선거에서 져요.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져. 그리고 난 다음날 바로 나온 게 타진요 뉴스였어. 2010년 지방선거 다음날 대대적으로 터진 게. 그래갖고 타진요 뉴스가 도배가 되는 거야. 하루에 200개씩 기사가 나와. 그런데 그 200개의 기사들 중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뉴스의 숫자를 센 거야. 그 뉴스의 숫자를 셌는데 타진요라는 타블로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타진요에 대한 기사가 1000개라면 타진알에 대한 기사는 10몇 개밖에 없었어. 그게 고해 2010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를 기준 삼아서 그 10월까지를 기준 삼아가지고 기사를 셌을 때 타진요에 대한 기사는 수천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타진알에 대해서는 숫자가 작은 거야. 오로지 이제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한겨레 경향 등등에서만 타진알에 대해서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논쟁은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타블로의 아버지가 뭐 한나라당의 당직자다, 뭐 무슨 위원장이다. 그리고 아주 사기꾼 집안이다. 그러면서 뭐 그 형도 학력을 위조했다. 그러면서 막 온 가족을 쓰레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올라와. 근데 난 사실 관심이 없었어. 언제까지? 8월 8일까지. 타진요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8월 8일에 이명박이 그 당시에 개각을 발표를 해. 그러니까 장관들을 바꾼 거야. 장관 후보들을 바꿔서 발표했는데 하나같이 다 개새끼인 거야. 그리고 그 개새끼들에 대한 그 막 비리들이 터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비리에 대한 댓글을 읽고 싶었어. 그냥 딱 들어갔단 말이야, 뉴스에. 그런데 그 장관 후보들에 대한 기사 밑에 타블로 같은 놈 딱 써. 그럼 그 밑에 타블로에는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그러면 그 밑에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뭐야? 다른 뉴스를 갔어. 거기도 똑같은 거야. 타블로 같은 놈. 타블로는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드려요? 뉴스 댓글마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딱 맡았지. 이건 조작단이다. 인터넷 여론 조작단이 움직인 패턴이야. 내가 10년 동안 추적해왔던 패턴이야. 2004년부터. 그래서 내가 그때 6년째였지. 그래서 내가 타블로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해. 조사를 해.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모르는 척을 하지. 모르는 척을 하면서 야, 도대체 타블로가 뭘 잘못한 거냐? 그러면서 내가 그 카페는 그 비밀 카페에서 내가 못 들어간다. 갖고 와라. 그래서 공개를 시켜. 그래놓고 그 공개된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깨는 거야. 가령 뭐 여권의 이름이 다르다. 여권의 영문은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나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쓰는 거야. 여권을 안 만들어 본 애들이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타블로가 뭐 4년 만에 학위 2개를 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져.
사실로 다 밝혀주고, 근데 그럴 때까지 내가 타진 알 쪽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해. 너는 전화하지 마. 난 타진요하고 얘기할 거야. 타진요하고 그때 2박 3일 동안 28시간의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잘못이라는 걸 지네들 입을 통해서 그걸 밝혀내. 응. 그러면서 내가 그때가 8월, 그러니까 2010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 사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 타진요의 논쟁을 쫙 한 다음에, 그래서 타진요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전부 다 말이 안 된 허위다. 그 중에 한 예로 타블로 아버지가 무슨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다단계 회사 사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서 타블로 아버지 이 모 씨 옆에 점 찍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거 사진이 딱 나와. 프랭카드가 있어. 프랭카드에 그 타블로 아버지가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야. 기부금 봉투를 주는 사진이야. 근데 그 기부금 봉투를 주는 사진 뒤에 보면 이 누구누구 점, 걔가 타블로 아버지야. 점 찍고 폴라리스가 있고 점 찍고 누가 있고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오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 근데 얘네 타진요의 주장이 뭐냐면 그 폴라리스라는 회사가 소위 주수도라는 사기꾼이 만든 이상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 타블로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타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막 만들어낸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너네 그 콤마의 의미 모르냐? 어? 만약에 이 타블로 아버지가 폴라리스 회사 사장이면 이 누구누구 가로 열고 폴라리스라고 들어가지. 왜 이 누구누구 점 찍고 폴라리스가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그 뒤는 폴라리스라는 회사에 얽힌 얘기를 쫙 쓰면서 타블로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몰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밝혀냈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타진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본 사람 얼마 안 돼. 한 편당 본 게 최대 인원수가 1,몇백 명 정도밖에 안 봤던 걸로 난 기억해. 아닌가? 한 2, 3천 봤나? 그래서 많이 안 봤어. 그랬는데 그 논쟁이 딱 끝난 날부터 타진요 얘기가 또 쑥 들어가는 거야. 뉴스가 쑥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그때 이명박이 갈아치우기로 한 그 장관 후보들 중에 우리가 4명인가 5명을 낙마시켜. 그 당시에 타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타블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눈길을, 그러니까 그 당시 장관 후보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뉴스였던 거야. 근데 내가 타블로하고 논쟁을 2박 3일에 끝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타진요 얘기가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4명인가 5명을 낙마시켰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스캔들도 맨 처음부터 중요한 건 송일국 부인의 그러니까 송일국 매니저가 김을동 인턴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송일국 매니저 월급 줬다. 이게 스캔들의 실체였어. 그래갖고 송일국이 검색어에 올라가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송일국이 막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점점 돌아가면서 토요일 밤 일요일 때는 누가 주인공이야? 송일국 부인의 해명글이 중심이 돼? 그러더니 오늘은 누구로 돌아갔어? 송일국 부인의 친구 이름으로 돌아간 거야. 이게 매뉴얼이라고. 기획 스캔들 매뉴얼은 꼭 이래. 유명 연예인으로 터트린 다음에 진실 공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마녀 사냥돼서 죽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자성하겠다라는 얘기 몇 마디 하고 한두 달 외국 여행 다니면서 쉬다가 와가지고 도로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거. 그게 기획 스캔들의 차이예요. 예. 그게 옛날에 그게 타진요 때 그렇게 한번 겪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네티즌들이 긴가민가 했다. 결정타가 어디서 터졌냐? 2011년 4월이야. 2011년 4월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이 터져.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 그게 2011년 4월이야. 그리고 내 방송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그 2011년 4월 사건인데 그때 왜 그러면서 딱 터졌는데 서태지 팬들이 고학력이라며. 서태지 팬들이 죄 고학력이야. 거기다 글을 굉장히 잘 써. 근데 그 당시에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이 터질 때가 그때 언제 터진 그때 서태지만 터진 게 아니야.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 그 다음에 JYJ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방신기에서 나온 애들, 걔네들에 대한 무슨 스캔들이 같이 터지고 최효정 고소 사건까지 같이 터져. 그래서 동시에 11년 4월에 3명의 스캔들이 터진 거야. 서태지, JYJ, 최효정. 딱 스캔들이 터졌어. 근데 이때 서태지 지지자들이 판을 정리해버린 거야. 서태지가랑 이지아랑 이혼한 게 5년 전이고 위자료 끝난 게 3년 전인데 지금 이 뉴스 띄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뒤진 거야. 서태지 팬들이. 너네 BBK 판결 지금 뒤집은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정봉주가 무죄가 나왔던가 뭐 하여튼 무슨 BBK 문제로 되게 이명박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어. 그 이명박에게 불리한 판결을 덮기 위해서 너네 감히 우리의 태지 오빠 건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때는 그래서 서태지 팬들이 그 11월에는, 그해 11년 4월에는요, 완전히 판쓰리를 해버려가지고, 감히 그때 3S 정책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야. 서태지 팬들, JYJ라고 있어. 걔, 그 성균관 스캔들에 나온 애, 성균관 스캔들에 나온 남자애 있잖아, 왜. 잘생긴 애. 시끄러워.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태지 팬들이 3S 정책의 실체를 싹 정리해버렸어. 다 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제일 유명한 얘기가 서태지 이혼설은 정부가 뭘 감추기 위해서 나왔다. 그게 그 당시에 모든 댓글에 나올 정도였어. 자, 그런데 그때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 딱 나오자마자 야, 이혼한 지 몇 년 되고 위자료 끝난 게 3년인데 왜 이거 터트렸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최효정은 그때 누가 고소를 하고 강용석이 고소를 했던가? 그리고 그 JYJ 스캔들이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사건 3개가 뭘 의미하냐? 내가 그때 그걸 분석을 해냈어. 뭐냐? JYJ가 동방신기에서 나온 애들이야. 동방신기에서 나올 때 그때 그게 이수만이라는 SM의 거대 SM 맞지? SM인가? 하여튼 뭐 SM 아니면 JYP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SM으로 기억나. SM에서 노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JYJ가 나오는 거야. 그때 나올 때 JYJ 팬들이 엄청 논쟁을 해. 그러니까 그 SM 팬들이 SM의 팬들이 팬덤이 있을 거 아니야. SM 소속 연예인들의 팬들이 전부 다 JYJ 얘네들 나쁜 새끼라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일 때 그 JYJ 팬들이 그들하고 맞짱을 뜬 거야. 여기서 화력이 나온 거지. 나는 SM 소속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팬들이랑 JYJ 팬이 맞짱을 뜬 거야. 그래서 이 맞짱을 뜬 JYJ가 이겼어. 그래서 JYJ가 불쌍하다. 이수만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JYJ 팬들이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었어. 서태지 팬들은 뭐 고학력이었고 그 다음에 최효정이야. 그 당시 최효정이라는 개그맨이 정부 비판을 하는 개그를 했어. 그래서 그걸로 고소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콘의 팬들이 그 당시에 최효정을 왜 다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그 11년 4월에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글 좀 쓴다는 젊은 애들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애들을 터트린 거야. 왜? 그해 4월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 그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 3주 앞두고 그걸 터트린 거야. 2주인가? 2주 전인가를 터트려갖고 그걸로 인터넷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야, 왜 하필이면 3년 전 끝난 서태지 문제, 한참 인기 있는 최효정 문제, 그 다음에 왜 JYJ 터트렸겠냐. 이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댓글 쓰는 진보적인 젊은 애들의 관심을 스캔들에 묶어두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정말 웃기는 건 그 셋에 대한 뉴스가 싹 사라져. 그래서 그때 그 4월 재보궐선거도 이겨. 우리 쪽이 이겨.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선거가 이제 이긴 다음에 이제 판이 쟤네들이 완전히 전면전으로 나오는 거지.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캔들에는 특징이 있어. 뭔데? 유명인사로 터트린 다음에 그 유명인사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물타기가 되면 이건 기획 스캔들이야.
잘 보라고. 근데 가령 김정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나중에 다시 다시 메인이 되면 기획인 거고, 다시 메인이 안 되면 걔는 그냥 스캔들인 거야. 김정태라는 별로 안 유명한 배우가 KBS 무슨 애기 나오는 프로에서 떴잖아. 근데 2012년인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인가 대통령 선거인가 할 때 나간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우연인 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린 거야. 약궁이 아빠. 우연인 척 했던 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매장당하는 분위기로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 안 나오잖아. 안 나온 지 꽤 됐지. 안 나온 지 꽤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였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다시 나오면 요거는 보은 인사야. 보은 스캔들. 약간 스캔들로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면 그건 스캔들이 그건 이제 진짜 스캔들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기획 스캔들. 일부러 일으킨 거고, 다시 못 나오면 그건 진짜였던 거야. 이게 정치인들이 뒤에서 봐준 스캔들이면, 가령 예를 들어 MC몽. 자, MC몽이 이빨 뽑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때도 MC몽 이빨 사건, 이빨 뽑고 군대 안 갔다는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때 뭐가 문제였냐 하면, 싸이도 그래. 싸이가 군대 2번 간 사건. 그때는 뭐였냐면 재벌의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식들이 무슨 병역 특례 업체에 이름을 걸어놓고 외국에서 학위를 따온 거야.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병역 특례 업체에 대한 비난이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였단 말이야. 재벌 아들, 국회의원 아들들이 병역 특례 업체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도 안 하고 학위를 땄다. 이게 맨 처음 뉴스였어. 그런데 이게 점점 이걸 댓글 부대가 어떻게 만들어갔냐? 싸이 작은아버지가 그 병역 특례 업체 사장이었다. 그러다 싸이도 병역 특례 업체였다. 싸이가 그랬다. 일도 안 하고 공고로 먹었다. 그래서 싸이를 군대 2번 가게 해라. 그래서 싸이가 군대 2번째 가. 군대를 가 다시.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회의원 자식하고 재벌 자식은 학위가 인정됐어. 군역 그렇게 넘어간 것도 덮여졌고, MC몽 때도 그때 무슨 MC몽 때가 하여튼 박근혜 때가 그랬지. 박근혜 때인가 이명박 때인가 그 장관 후보 자식들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가 군대를 안 갔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장관이나 국회의원 자식들이 그 문제가 있었다고, 군대 문제가. 그러자 그 군대 문제를 덮으려고 MC몽을 띄운 거야. MC몽을 띄웠어. 자, 군대 문제로 쫓겨난 유승준은 영원히 못 돌아왔지만, 싸이는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어 있죠? 지난번에 MC몽이 그렇게 해서 이빨 뽑은 사건으로 박살이 나서 쫓겨났잖아. 그런데 MC몽이 돌아온다니까. 누가 그렇게 MC몽 노래를 열심히 듣는지. 나는 MC몽이 그렇게 모든 음원 차트를 다 차지하는 거 처음 봤어. 난 솔직히 MC몽이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별로 유명한 노래가 없어서. 그런데 MC몽이 돌아온다 그럴 때 모든 음원 차트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더라고. 그 음원 차트의 상위권 차지하는 건 뭐야? 댓글 달고 계속 누가 다운받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결국 MC몽을 다시 띄워준 거지. 또 그건 아님? 뭐가 그건 아니야. 너가 MC몽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예. 자, 이래서 싸이가 유명해진 것도 뭐 때문이야?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억 건의 클릭을 했다. 사실은 유튜브의 구조가 그렇지만 누군가 막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수가 높아지면 노출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 그죠? 그때 그 당시 그랬어. 그런데 원래 유튜브가 그렇게 1억 건씩 클릭하는 사이트가 아니었다는 거야.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뜨기 전까지 유튜브가요, 아프리카보다 클릭수가 적었대. 유튜브가 아프리카보다 클릭수가 적었던 거야. 유튜브에 투입된 돈은, 그거 모르면서 아니라는 애들 때문에 올릴게요. 유튜브에 투입된 돈이 1년에 수천억 원씩 해갖고 그동안에 유튜브를 내가 처음 알은 게 2007년쯤이야.
2007년 8년경에 내가 유튜브를 알았단 말이야. 그때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가 별로 많이 안 봤어. 많이 안 보고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 정도였는데 그때 2008년인가 9년에 구글이 인수를 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유튜브에. 1년에 수천억을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가 몇 조 원짜리 사이트란 말이야. 중국의 YY가 5조 원짜리래. 근데 좌우지간 그 유튜브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전에는 클릭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유튜브에 그 싸이가 갑자기 막 클릭수가 올라가서 1억 건이 된 다음에 모든 뉴스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와. 모든 뉴스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면서 모든 뉴스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띄워준 거야. 물론 누군가 한국에서 그 나중에 그 분석한 게 나와. 유튜브 싸이 동영상을 제일 많이 본 나라 한국으로 나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클릭한 걸로 나오더라고. 그게 물론 그게 2억 건일 때 분석한 거였나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이를 띄워준 거예요. 보온한 거지. 은혜를 갚아준 거지. 예. 억지로 들리면 그때 가서 한번 2008년으로 돌아가 봐. 2008년 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전에 유튜브에 니네가 나한테 억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억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 당시에 유튜브에 아니 근데 니네가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가서 검색을 해봐. 유튜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전에 하루에 접근한 하루의 접속자 수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싸이 이전에 몇 개였는지 한번 검색해 봐봐. 그래가지고 너네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오면 내가 요 얘기를 수정을 할게. 기대할게. 전부 다 강남스타일은 뉴스 보고 알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은 뉴스 보고 알았어.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 얘기를 계속 본론이 아니라, 이 스캔들로 가리고 싶은 뉴스 중에, 그럼 뭐였을까? 왜 갑자기 송일국 스캔들이 터졌느냐 이거야. 송일국 매니저 월급을 김을동인의 국회의원 인턴 월급에서 준 건데 그럼 국회 인턴이 누구냐? 이게 국회 인턴 월급이요. 국회 인턴은 겸직금지예요. 뭐 겸직이 가능하다고 또 막 뻥치다 걸렸잖아. 겸직이 가능한 건 국회의원만이고 국회의원만 겸직이 가능해. 그리고 국회 인턴은 국회 겸직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 일반적으로 국회 인턴들이 뭐 하냐면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그 다음에 법안 만들기 실무 정리하느라고 애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겸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뭐 알바 따위? 국회 내가 본 국회는 인턴 없으면 안 돌아가. 보좌관은 사실 국회에 보면 제일 높은 게 보좌관이야. 그 방에 킹왕짱 보좌관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어. 보좌관이 2명인가 되고 그 다음에 비서관이 있고 비서가 있고 그 밑에 인턴이야. 인턴 애들이 얘는 계약직이야.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모든 일은 얘네들 다 해. 윗대가리들은 뭐냐? 정치하는 애들이야. 서로 줄 서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줄 서고 이런 거 쓰는 애들하고 주로 이 인턴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국회에서 제일 바쁜 애들이 인턴이야. 그런데 그 인턴 자리를 송일국 매니저를 등록해놓고 송일국 매니저한테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야. 그 인턴이 받는 월급이 참 하찮거든? 그게 110만 원 정도 받던가? 120만 원 정도 받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내가 2007년까지는 11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못 받는 자리였어. 그 자리를 갖다가 그럼 그 매니저가 그 개고생을 하고 돈 그거 받았다는 얘긴데, 자, 그래, 여기다가 미안한데, 유튜브에 접속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채팅창에다 너네가 써봤자 내가 못 읽어. 내가 읽는 게 중요하잖아.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그 당시에 객관적 자료들을 좀 올려줘봐. 말로 주장하지 말고 올려줘. 내가 이거는 인터넷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 IT 업체 사장들이 모여서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가 그 객관적인 정보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싸이 이전의 접속자 수,
뭐 하루에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왜 그런 게 있다. 페이지 뷰? 페이지 뷰라는 게 있다며. 그 페이지 뷰를 한번 이렇게 좀 조사 좀 해봐봐. 그래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좀 올려줘봐봐. 나도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나는 이게 말로 들은 거야. 말로 들은 거고 너희들이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니네가 반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IT 업계 사장들한테 들은 건데 너네들이 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희들이 반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원래 반박하는 사람이 반대 증거를 갖고 오는 거야. 학교에서 안 배웠어? 논술 시간이 작구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예. 무조건 아니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닌 근거를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니네 말이 설득력이 있고 나도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지. 그러니까 뭐 IT 업계 사장들이 자기네들 회사만 보고 지네들 주장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배울게. 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 항명 사태, 이게 터진 순간에 송일국 매니저 스캔들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청와대 항명 사태가 우연히 벌어진 김영환이라는 꼴통이 일으킨 우연한 사건이냐? 이 또한 기획이란 얘기가 있더라는 거야. 뭐요? 청와대 항명 사태를 덮기 위해서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터졌다고 내가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항명 사태도 여권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작품이란 얘기가 있어. 공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윤회 박지만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윤회 박지만 사건에 대한 실체, 오늘 박근혜한테 듣고 싶었던 게 그거 아니야? 오늘 박근혜 기자회견에서 그 밝히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박근혜 할아버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윤회 스캔들의 본질을 밝혀라. 이 본질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 항명 사태로 그 정윤회 박지만 스캔들의 본질을 그냥 또 덮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주 말에 뭐가 나왔냐면 정윤회 문건에 민간 사찰 부분이 나왔잖아. 정윤회 그니까는 한 번 덮었어. 그러니까 걔 누구냐? 박관천인가 누구 한 사람을 모든 걸 덮어 씌워갖고 걔만 처벌하고 덮으려고 그랬어. 근데 박지만 쪽에서 정윤회 문건을 또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정윤회가 민간인 사찰도 했다는 얘기가 또 터진 거야. 내가 맞지? 지난주 중반에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윤회 사건이 지난주 초반에 덮이는 것 같았어. 그 박모 씨, 그러니까는 1월 초에 박모 박관천인가 뭔가만 처벌하고 전부 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개인적 일탈을 덮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중반에 박지만 측에서 그 민간인 사찰권을 터뜨린 거야. 정윤회가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아이, 내가 왜 빨갱이야? 내가 빨갱이라고 하고 싶지? 미치겠지? 맞지? 그래서 그 정윤회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을 부른 거고 안 가겠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요건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청와대 항명 사태가 정말 청와대가 통제불능의 무법지대인 거냐? 아니면 정윤회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저들의 술수였냐? 좀 더 지켜보자고.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박근혜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미치겠지. 막 얼려버리니까. 막 말만 할 말라 그러면 얼려버리니까 미치겠지. 일단 좀 녹여놔야 돼, 지금 시점은. 자, 오늘 박근혜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어.